자,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이 집중은 잘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전부 다 각각 한 문제씩 다 나와요. 집중을 하고 잠을 좀 깨야 됩니다. 근데 분필을 던지려니까 사실은 던진다 했지만은 제가 던지면은 누구를 맞추느냐 하면 자는 사람 맞추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을 맞춥니다. 옆 사람 맞아 기분 나쁘니까 쉽게 때리면 되는데 던지기에는 좀 그렇고. 잠을 깰라 그러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기정이 한번 켜세요. 자, 분묘기지권 정리 좀 하갈게요. 자, 분묘기지권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 토지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부분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는 요건에 맞으면 인정을 합니다. 이 법 시행되고 난 뒤에는 시효취득을 인정을 안 합니다. 또 판례에서는 분묘기지권을 관세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이다. 치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그죠? 특약이 없는 한 치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시효취득에서 새로운 판례가 들어왔죠. 시효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치료 지급이 없었는데 요청을 하면은 이제는 지급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하면 지급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분묘를 설치한 날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요청한 날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돼요. 자, 분묘기지권을 성립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 토지에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소유권이지 분묘기지권 아니죠. 자,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땅을 팔았어요. 분묘가 있다는 걸 말하면은 분묘기는 성립합니다. 말을 안 해도 성립해요.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분묘기는 성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묘기는 성립하는 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나와요. 안 하는 게 5개죠. 평장, 암장, 합장, 가묘, 분묘기지권 내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분묘기는 성립 안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 분묘가 있고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영원히 갑니다. 자, 분묘기지권 면적은 핵심이 두 개예요. 개묘지 분묘기지권 몇 제곱미터? 첫 번째가 30제곱미터 아니죠, 그죠? 분묘기지권은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 하나. 우리가 분묘기지다 하는 말이나 기지다 하는 말이나 묘등이다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산속에서 절할 때 묘등 위에서 절하는 거 아니죠. 밑에 절하죠.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뿐만이 아니고 봉제사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을 합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들어가지고 분묘를 설치하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세계니까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하거나 학교가 있거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에서는 매일 봐야 되니까 좀 더 멀리 떨어져야 되죠. 300에서 올라와서 500m. 그런데 여기에서도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완화시켜줘가지고 500에서 내려서 300이에요. 그런데 도로철도 하천으로부터는 원래가 300이면은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100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200m 이상. 그리고 설치 기한도 제한을 받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토지에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 설치 기한은 30년입니다. 대신에 공설묘지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받으면 1회 안에서 30년간 단위로 연장해야 된다. 자,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은 화장하거나 봉헌하고 시설물 철거해야 되는데 우리 묘지 옮길 때 날 잡아서 옮기죠. 날은 1년 안에 다 있죠.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시설물 철거해야 돼요. 자, 전통적으로 노는 문제는 묘지의 종류인데 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이래 있습니다. 하나만 구분하면 돼요. 남편묘지 옆에 부인묘지를 섰다. 개인묘지입니다. 가족묘지 아니다. 그럼 개인묘지를 설치하면은 신고를 합니다. 나머지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고하거나 허가받고 두 개다가 매장하고 나면은 매장 후 30일 내 신고를 합니다. 그럼 개인묘지는 묘지를 설치했다, 매장했다 똑같은 신고죠. 그죠? 자,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이내,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내 두 개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땅이 넓으니까 돈이 많아야 되죠. 돈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에 한정해서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인데 가족묘지, 종경묘지, 법인 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합장할 때는 15제곱미터 이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묘지 1기당 요래 문제가 나와요. 놓으면은 가족묘지, 종경묘지, 법인 묘지 내에서가 생략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연장지는 이거 똑같습니다. 요거 두 개는 면적이 똑같고 나머지는 나올 가능성이 없고, 개인묘지는 신고, 나머지는 허가. 자연장지는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 나머지는 신고. 이러면 보시면 돼요. 분묘기증은 판례가 한 번씩 나오는데, 분묘기증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가 주장하느냐면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 분묘 연고자는 분묘기증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종손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서 종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종손도 분묘기증은 주장할 수 없다. 분묘기증은 주장하려면 분묘가 있어야 되죠. 멸실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일부 멸실되고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면 분묘기증은 그대로 존속한다. 분묘기증을 포기할 때는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지 굳이 점유까지 포기될 필요는 없다. 분묘기증은 땅을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타주 점유인데 자기 땅 인거리 토지를 자기 땅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자주 점유다. 자, 8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묘기증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증권을 시효 체득할 수 없다. 맞죠? 분묘 일기 면적은 30제곱미터 이내다. 분묘 일기 면적이라는 말은 가족묘지, 종경묘지, 법인묘지 내에서 이게 생략됐어요. 10제곱미터 이내죠. 분묘기증권 내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은 허용한다. 합장 안 되죠.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경우라도 분묘 연고자는 당연히 분묘기증권을 주장할 수 있다. 관리를 종손이 하기 때문에 종손이 분묘기증권 주장할 수 있어요. 개인묘지의 분묘기증권은 3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이거는 묘지 설치 면적이에요. 분묘기지권은 봉제사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을 합한다. 분묘기지권은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중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가족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매장 후 30일 내에 시장 등에 신고한다. 분묘기증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건 틀리죠, 그죠? 이제 시효 취득하더라도 지료를 청구하면은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돼요.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면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봉제사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을 합한다. 최종적으로 연장된 분묘기지 설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1년 맞고, 개인묘지의 경우 도로철도 하천으로부터 200m 이상을 설치할 수 없다. 원래는 300인데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완화시켜져 가지고 200m 맞습니다. 자, 부동산 실명제 정리하고 갈게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대상은 소유권뿐만이 아니고 물건 다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일단 명의신탁이 아닌 것, 첫 번째가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담보. 명의신탁 아니죠, 그죠? 두 번째가 구분 소유자의 공유 지분 등기. 세 번째가 신탁재산이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요거는 우리 법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규정했어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인데 원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벌주죠, 그죠?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하고 벌칙 과징금 규정을 적용 안 한다. 벌 안 주는 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다. 이거 부부간의 명의신탁. 두 번째가 종중재산은 종중 거죠. 그런데 대표자나 또는 종손 명의로 등기를 했다.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지만 벌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입니다. 세 번째가 종교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것. 요거 세 개는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지만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고 벌을 안 준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야 돼요. 강제 집행은 면탈. 또 뭡니까? 요 딱 올라다가 걸리면은 한번 걸리면 잘 안 놉니다. 뭐 강제 집행 면탈 뭐 이런 게 아니라는 범위 내에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유효고 벌은 안 주는 거예요.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요거 빼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대신에 상대방의 수탁자만 모를 때는 유효다. 그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제3자는 무조건 물건을 취득하죠.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악의 제3자로서 적극적인 가담은 반사회적인 행위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죠. 그거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거 말고는 무조건 취득합니다. 그게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나오기로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그 접목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자, 갑이 원소유자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은 체결하고 돈은 을이 갑에게 주고 을을 친탁자로 병을 수탁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당신은 돈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등기를 병에게 넘겨라. 이게 참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요즘은 수탁자 명의로 이름을 붙여요. 수탁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등기만 받아왔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약정이 무효에 따라 등기도 무효죠. 그럼 등기 명의는 병이지만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는 갑이다. 그죠? 그러면은 을이 병에게 달라 해갖고 주면 끝나는데 안 주면은 을은 병을 대상으로 소유권 청구 소송할 필요가 없죠. 약정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고 소유자는 갑이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청구하면 됩니다. 자, 병이 제3자에게 팔았다.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을은 정에게 내 거네가 달라 할 수 없죠. 남의 거 팔았다. 횡령죄 성립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지금은 갑은 병이 수탁자면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등기를 병에게 넘겨달라 그러니까 수탁자임을 알죠. 그죠? 안다 모른다 말이 없어도 아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갑도 처벌했습니다. 지금은 처벌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벌을 안 받게 해갖고 모르게 하게 해가지고 자, 갑이 원소유자인데 을을 신탁자로 병을 수탁자라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위임형 명의신탁이라 하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상대방의 수탁자임을 모르죠. 그죠?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원래는 약정이 무효에 따라서 등기도 무효인데 상대방의 수탁점을 모르니까 등기가 유효죠. 소유자는 병이죠. 그죠? 소유자는 병이라 하더라도 판례에서 을은 병을 대상으로 소유권 청구 소송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을은 병에게 땅 사라고 돈을 줬습니까? 땅을 줬습니까? 돈을 줬죠. 돈 내놔라 할 수 있지만 땅 내놔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병이 정에게 팔았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팔고 나면은 을은 병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있다. 그다음 이자간 명의신탁. 자, 갑이 원소유자인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가장해서 소유권 이전하면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가장매매라 그래요. 그러면 약정을 체결했겠죠. 그럼 원소유자인 신탁자는 상대방의 수탁자인 사실을 두 명이서 짜고 하니까 알죠. 안다는 말은 등기명의신탁하고 똑같죠. 같이 가면 돼요. 약정도 무효고 무효에 따른 등기도 무효다. 소유권은 갑에게 기소한다. 갑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을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도 보존등기도 무효다. 요거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주로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벌칙 규정이 있는데 신탁하지 마라 했으니까 신탁자가 벌이 크죠. 옛날에 신탁이었는데 지금 못하게 합니다. 그죠? 신탁자 놀랍니다. 오잉 하고 놀래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5년에서 내려서 3년, 2억 원에서 내려서 1년. 물론 방조자도 똑같아요. 과징금도 있습니다. 30% 과징금에 처한다 했는데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30% 이내의 과징금에 처한다. 이행 강제금이 있어요. 과징금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하면은 10%, 또 1년 이내 안 하면 또 20%,
그거 주고 이행 강제하면 끝납니다. 자, 9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 지분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라겠죠. 애당초 이 법 적용 안 합니다. 상담의 수탁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알든 모르든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대신에 모르면은 등기가 유효죠. 신탁자에게 부동산 가격 30% 이내의 과징금에 처한다. 요거는 맞고 30% 과징금이 아니죠. 30% 이내의 과징금이에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신탁자가 1년 이내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또 1년 이내 안 하면 또 20%죠. 제3자가 아예 제3자로서 적극적인 가담을 한 경우 제3자는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다. 반사적인 행위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죠. 이럴 때는 물건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91번에 을은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그 다음에 병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기로 했다. 요거 저거죠. 을은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했다. 자, 을과 병은 인척관계입니다. 인척관계고 조세포탈 등의 법령상 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명의신탁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조세포탈 등의 법령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명의신탁이므로 을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아닙니다. 아까 누구 저거죠?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종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했다. 종교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 맞죠? 그죠? 유효입니다. 대신에 조세포탈이나 각종 제한의 회피, 강제집행의 면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부부간 명의신탁 아니죠. 그냥 인척관계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을은 병에게 소유권 청구 소송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을은 병에게 소유권 청구 소송할 수가 없죠. 약정이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니까 갑에게 달라할 수 있지. 을이 병에게 소유권 청구할 소송할 필요가 없죠.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요거는 맞네요. 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은 을이죠. 신탁자죠. 신탁자는 3년에 1억 원이 아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잠시 생략을 하고, 상가임대차도 잠시 생략을 하고 97번 먼저 갈게요. 자, 경매입니다. 자, 경매에서 경매의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죠. 호가 방식의 경매, 기입찰제, 기간입찰제 세 가지 방식을 합니다. 종류. 자, 강제경매, 임의경매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은 임의경매예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란다. 강제경매는 한마디로 소송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경매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경매, 재경매죠. 대금 납부를 안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게 재경매. 신경매는 유찰이 되거나 기일이 변경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원래 경매 들어갈 때 보증금 10% 내죠. 재경매는 20% 내지 30%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인데,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돼요.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자, 요게 두 개 이상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선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경매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일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부터 밑으로는 전부 다 말소시키면 되죠. 그럼 한마디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되고 후순위는 말소죠. 예외되는 부분이 잘 나옵니다. 자,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후순위라 하더라도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돼요. 그러면은 유치권이 인수된다는 말은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자, 유치권은 인수돼요. 유치권이 인수된다. 그런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내 돈 달라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돈을 안 주면 물건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결론적으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경매 기입 등기 후 똑같은 말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의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되죠. 선순위 권리는 원래 인수적이죠.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말소입니다.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말소예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 문제 나올 게 많은데 제일 처음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하면은 압류를 명한다. 압류는 등기를 하고 압류나 감류는 반드시 송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든지 송달하게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해요. 경매 들어갈 때 매수 신청할 때 매수 신청 보증금 내죠.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똑같다. 매수 신청 가격의 10% 하면 다 다르죠. 주로 매수 신청 가격이라고 나오는데 최저 매각 대금의 10%예요. 최저 매각 대금의 10%. 자, 그러면은 일단 경매 들어가기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7일 전에 법원 게시판에 물건 자료 열람한다.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매각합니다. 매각한다는 말은 최고가 금액을 결정하죠. 이럴 때 차순위 매수인도 신고를 받는데 차순위 매수인 중요합니다. 차순위 매수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금액은 최고가 금액에서 아까 최저 매각 대금의 10% 보증금 냈죠. 이 보증금을 뺀 것보다는 적어도 높아야 된다. 그럼 최고가 금액이 결정됐지 매각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럼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 허브를 결정합니다. 매각 허브를 결정한다. 이거 할 때 자주 나오는 게 매각 결정되기 전에 농취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농지를 경매로 처리한다. 농취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다른 말로 우리나라 농지는 농사 지어야 되죠. 경매로 농지를 처리한다. 농사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농사 지어야 되죠. 경매로 농지를 처리해도 농취증은 있어야 돼요. 매각 결정되기 전에 농취증을 제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농취증을 제출해야지 매각을 결정해 줍니다. 자주 틀리게 나오는 게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을 제출한다?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경매는 시중가격보다 싸게 나온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이때 농취증 가지고 온나? 그럼 법원에 사놓고 갖다 놓을 때도 없어요.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매각 결정되기 전에 농취증 제출한다. 자, 매각이 결정됐다. 법원에서 정한 건 못 다르겠다 할 수 있죠. 항고하는데 이거는 매각 결정일로부터 마찬가지로 7일 이내 항고하는데 항고 이유서 내고 항고 보증금을 냅니다. 항고를 한다는 말은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에 따라서 못 다르겠다. 결정을 했다는 말은 매각 대금이 나왔죠. 매각 대금이 나오면 최저 매각 대금 의미가 없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예요. 매각 대금의 10%. 자, 그럼 매각이 결정되면은 이제 대금 납부합니다. 대금 납부라고 일정 기한을 통보합니다. 일정 기일 아니죠, 그죠? 그럼 일정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대금 납부해야 되는데 중간에 3번 시점에 대금 납부했어요. 2번까지 가야지 소유권 체득합니까? 3번 시점에 소유권 체득합니까? 대금 납부하면 3번 시점에 소유권을 체득한다. 대금 납부는 소유권 체득한다. 그럼 법원에서 촉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소유권도 체득했고 등기도 자기 이름 되죠. 들어가려니까 점유자가 있어서 안 나가면은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 모든 자를 인도 명령의 대상자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판사가 등기부를 보고 말소되는 권리라는 걸 알면은 배당 신청 안 해도 돼요. 모르면 배당 신청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만 보세요.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하느냐. 지문에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꼬지 마세요. 배당 요구는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한다.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하면 돼요. 자, 9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한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임차권 등기가 되죠.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건이 등기하는데 채권이 등기됐다고 채권의 물권화 이러지 물건이 된 건 아니에요.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채권입니다. 채권이니까 담보권 실행, 담보권 아니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못 들어가죠. 담보권 아니니까. 그런데 임차권 등기만 됐어요. 등기만 됐지 별도의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도 못 들어가요. 그럼 강제경매도 못 들어간다, 임의경매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경매 들어가면 소송해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들어가야 돼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자도 배당 신청을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으며 그러면은 자,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판사는 등기부를 보고 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압니까 모릅니까? 등기됐다는 말이 없죠. 판사를 모르니까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이때 배당 신청은 매가 결정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된다. 배당 신청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는 거 맞죠?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제까지 정한다? 첫 매각일 이전입니다. 매각일 전이 아니고 이건 중요한 글자예요.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합니다. 3번에 선순위 재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 하는 말은 유치권자가 후순위다 이 말이죠. 자, 선순위 재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은 경락으로 인해서 소멸된다. 다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의 유치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잘못되죠, 그죠? 선순위 재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인수입니다. 대신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수 안 됩니다. 재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 배당 신청을 하면 경매로 소멸한다. 그럼 재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이제 전세권자라는 말은 재당권자보다 전세권자가 선순위죠.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니까 원칙적으로 인수인데 배당 신청하면은 말소다. 맞고. 법원의 매각 결정에 이의가 있어 항고하는 자는 항고 이유수와 그리고 최저 매각 대금의 10%인 항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죠.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대금의 10% 두 개 꼭 구분하세요. 자, 98번에 다음 중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대금의 10%를 한다. 맞죠? 중요한 거예요.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매수 신청하는 때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은 농지증 너무 많이 모이죠. 매가 결정되기 전에 제출합니다. 차순위 매수인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은 최고가 금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는 높을 때만 할 수 있다. 이거 맞고요. 인도명령의 대상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맞고. 공유지분 소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경우 최저 매각 대금의 10%를 보증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럼 공유지분 소유자 우선 매수권 하는 거 있죠. 우선 매수권이 두 개가 있죠. 공유지분 소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고 임대주택 임차인도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그럼 우선 매수 신고할 때 이때도 보증금 내야 돼요. 매수인증 보증금하고 똑같습니다. 최저 매각 대금의 10% 보증금 내는 거 맞고. 자, 그다음 매수인증 대리 등록할 때 여기 어디서 노느냐면은 우리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 6번째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인증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이 중에서 오로지 경매 물건의 매수인증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대부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그러면 권리 분석 취득을 알선할 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럼 요거는 중개는 못한다 그랬죠. 매수인증 대리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어요. 매수인증 대리 등록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는 매수 신청을 대리합니다. 매수 신청을 대리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매가 결정되고 나면 매수인증 대리하는 거 없죠. 매가 결정되기 전까지 첫 번째 보증금 내죠. 떨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죠. 차순위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및 제출합니다. 경매 들어가기 전에 우선 매수 신고하죠. 그러니까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 두 개 있었죠.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도 있죠. 그죠?
자기가 최고 금액으로 결정됐는데 누가 우선 매수 들어오면 자기는 차순위로 떨어진다. 그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매수 신청을 대리하니까 매가 결정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고 못하죠. 인도명령 신청도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간청 넣으면 전부 다 여기는 지방법원의 장으로 가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넣으면 전부 다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면 됩니다. 중개사법에서 등록할 때 처리기간이 7일이죠. 여기에는 14일. 자, 중요한 거는 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할 때 보증설정서를 안 들어가죠. 여기에서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설정서가 들어갑니다. 보증은 매수인정 대리 등록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존으로 하여금 대리해서 출석할 수 없어요. 법인에서는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다. 그럼 실제로 매수인정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기업공개사고 법인의 대표자만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실무교육의 대상자, 기업공개사 법인의 대표자만 실무교육의 대상자예요. 우리 법의 실무교육의 실질권자가 시도지사죠. 그럼 여기에서는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보증 설정하는 금액은 법인의 분사무소, 공개사, 기업공개사 숫자는 똑같아요. 자, 확인설명서. 중개사법에서 몇 년 보관한다? 3년. 여기에서는 사건카드를 5년 보관합니다. 확인설명서를 사건카드에 철해서 보관해라. 그러면은 5년이죠. 보관하는 것은 사건카드 확인설명서 5년 2개밖에 없어요. 인장 등록은 중개사법에서 규정이 있죠. 여기에서는 중개무의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별도의 인장 등록 규정은 없어요. 자, 중개사법에서 업무 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죠. 여기에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 요거 틀리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 받는 거 오래 중요한데 중개사법에서 실비 받을 수 있죠. 권리 확인에서는 실비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치시 필요한 실비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매수인정 대리할 때는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의 보장이 우리 법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실비 받을 수 있어요. 원거리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 이런 것들은 실비 받을 수 있는데 매수인정 대리하고 관련된 통상의 비용, 등기부 발급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 즉 시내 교통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안 받습니다. 자, 개념을 하나 꼭 잡아야 되는데 중개업에서 중개업무를 안 하거나 못하면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서 중개업을 안 한다는 말이 폐업이죠. 여기는 못하게 한다. 등록 취소줍니다. 중개업 못한다는 말은 등록 취소됐죠. 그럼 여기서도 못하게 하니까 등록 취소줍니다. 중개사법에서 일정 기간 안 하거나 일정 기간 못하면은 여기서 일정 기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못한다는 말은 업무 정지죠. 그럼 여기는 업무 정지 처분하여야 한다요. 일정 기간 안 한다는 말은 휴업이죠. 그럼 여기서 일정 기간 못하게 하니까 업무 정지 처분하여야 한다. 이래 돼요. 자, 결격 사유는 중개사법하고 내용이 똑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서 그 깊이까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등록 취소되면 중개사법에서 몇 년 동안 결격 사유다? 3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인데 예외 하나는 꼭 보셔야. 중개업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등록 취소주죠. 그럼 폐업을 했다 1년 만에 등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3년 동안 등록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중개업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 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또 하나가 확인 설명하는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확인 설명하는 내용 외우지 마세요. 외울 거 아니고 뭐 제한사항 이런 건 틀게 나올 거 없어요. 확인 설명하는 내용이 매수인정 대리할 때 설명하는 내용이 이 물건 받아줄게. 이거 시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에 받아줄게. 이게 설명하는 핵심이에요. 이 물건 경락 받아줄게. 이거 시가 얼마인데 얼마 받아주겠다. 이 물건 매수인정 대리 대상물입니다. 시가 얼마다 경제적 가치예요. 얼마에 받아줄게 하는 말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나 인수해야 되는 권리. 그중에서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된다. 맞는 지문으로 나오고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된다. 맞는 지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말도 안 되게 틀리게도 나왔어요. 자, 9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매수인정 대리 등록을 받은 법원 행정처장은 14일 이내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중개사법에서는 7일, 여기서는 14일 맞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죠. 그럼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방법원의 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한 기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중개사법에서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매수인증 대리는 골치에 보면 분사무소와 같이 생각하세요. 매수인증 대리 등록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된다. 즉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지만은 보증은 매수신청 대리 등록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기업공개사가 폐업을 한 때는 법원 행정처장은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중개 안 하죠. 등록 취소 줘야 되는데 우리 법의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주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준다? 지방법원의 장이 줍니다. 중개 폐업으로 매수인증 대리 등록은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매수인증 대리 결격사에 해당한다. 원래는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사에서 안 들어간다 그랬죠. 법인인 기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대신에 구분해야 되는 게 분사무소 책임자는 집행법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이거는 대부분장이 물어봐도 대답은 못합니다. 규칙 자체가 미비가 돼서 그래요. 자, 100번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한 기업공개사는 매수인증 대리 대상물에 대한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도 명령은 매가 결정되고 난 뒤에 제일 뒤에 하죠. 매가 결정되기 전에만 할 수 있어요.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매수인증 대리를 받은 경우 법인의 대표자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임원이나 사원이 출석할 수 있다. 안 되죠, 그죠? 분사무소 책임자가 출석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에서는 누구만 실무교육의 대상자다? 법인의 대표자만 실무교육의 대상자입니다. 자, 기업공개사는 확인설명서를 사건카드에 철회해서 5년간 보존한다. 사건카드가 5년이죠. 확인설명서도 5년이에요. 기업공개사가 매수인증 대리를 받은 경우 위임인에게 매수인증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된다. 이거 시가 얼마짜리다, 얼마에 받아주겠다 설명하는 거 맞고, 매수인증 대리와 관련된 등기부 발급 비용이나 시내교통비 등 통상의 비용은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안 받는다 이 말이죠.